그러니까 이번 시험은 1회여서 난이도는 그렇게 높게 출제되지 않았으니까 감안하고 보시면 좋겠고요. 자, 41번부터 바로 볼게요. 처분행위가 아닌 것을 모두 고르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처분행위가 아닌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채권행위. 그렇죠? 의무부담행위인데 저당권 설정행위는 처분행위로서 얘는 물권행위에 속하는 거고요. 교환계약의 체결, 계약을 했다라는 것은 채권행위죠. 자, 채무 면제나 채권의 양도는 요거는 이제 준물권행위에 해당되는 처분행위가 되죠. 정답은 하나, 니은이 되겠고요. 자, 42번. 42번은 이중매매에 관한 문제예요. 우리가 이중매매 문제가 사례 문제로 나오면 뭘 꼭 확인하시라고 했냐면 적극가담의 문제예요. 그러면 요 지금 문제에는 제2매수인 병이 적극가담했다라고 써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건 반사회적 무효가 되는 거죠. 자, 옳은 것을 고릅니다. 그러면 을이 이제 제1매수인이죠. 을은 병에게 직접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다. 을은 병에게 등기 말소를 구하려면 갑을 대위해야지 직접은 안 되고, 자, 을은 적극가담한 병에 대해서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다. 병이 적극가담했다는 건 을의 채권이 있다는 걸 알면서 침해한 거죠. 그런 경우에는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고, 자, 3번. 병명의 등기는 갑과 을이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그때부터 유효가 된다. 그러니까 디귿지문은 무효행위의 추인을 묻는 거죠. 우리가 절대로 추인으로 유효화시킬 수 없는 게 뭐였냐면 반사회적, 불공정, 강행법규 위반 상태에서는 추인한다고 해서 유효가 될 수 없다라고 했고요. 자, 리을. 만약 선의의 정. 자, 끝났죠. 이중매매에서 정 나오면 얘가 선이든 악이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어요. 따라서 선의의 정이 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느냐? 주장할 수 없습니다. 옳은 질문.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43번. 불공정 행위에서 옳은 것입니다. 자, 기억.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 이건 뭐 계속 출제가 되는 거죠. 궁박은 누가 기준이냐면 본인. 궁박은 본인, 경솔무경험은 대리인. 그러니까 법률행위를 했을 때 대리인을 통한 법률행위라면 기준, 표준이 되는 사람은 대리인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대리인이고 불공정행위에서 궁박은 본인 기준이다라는 점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니은. 계약의 피해 당사자가 급박한 곤궁 상태에 있었다면 그 상대방에게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더라도 불공정행위는 성립하느냐. 반드시 폭리행위에 대한 악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용에 먹을 의도가 있어야지 단순히 궁박 상태를 인식한 것으로 성립할 수는 없는 거죠. 틀렸고, 그 다음에 디귿. 무효행위 전환. 얘는 매년 출제된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무효행위 전환은 138조 무효행위 전환 규정은 불공정행위에 적용된다. 우리가 봤던 이제 알박기 사건이었어요. 그 불공정행위로 무효가 되면 추인으로서 유효가 될 수는 없고요. 무효행위를 가격을 좀 낮춰서 유효한 계약으로 뭐 해줄 수 있다고 했냐면 전환, 바꿔줄 수 있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1. 불공정 법률행위는 피해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그때부터 유효한 행위가 되느냐.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103조, 104조 강행법규 위반은 추인으로 유효가 될 수 없습니다. 옳은 지문은 디귿 하나죠. 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44번. 갑이 자신의 X부동산을 을에게 증여하여 을 명의로 등기해 주었고 을이 부동산을 병에게, 그러니까 지금 갑, 을, 병까지 제3자까지 나온 상태죠. 틀린 것입니다. 1번. 갑과 을 사이 증여계약이 만약에 통정허위 표시라면 그 증여는 당연히 무효. 통정허위 표시는 무효에 해당이 되고요. 2번. 갑을 사이에 증여계약이 통정허위 표시에 해당한 경우 갑은 악의의 병에 대해 소유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통정허위 표시로 무효인 경우에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는데 병이 악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악의의 병에게는 소유물 반환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3번. 갑이 비진이로 X부동산을 을에게 증여했다. 이번에는 이제 통정허위 표시가 아니라 만일 비진이로 소유권이 증여되었다면 을이 선의무과실이라면 갑을 사이 증여계약은 유효하다. 그러니까 비진이 표시는 원칙은 유효.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가 되잖아요. 근데 을이 선의무과실이었대요.
그러면 이 비진의 표시는 유효하지, 유효. 그럼 누가 소유자가 되는 거야? 을이 소유자가 되는 거고, 그런 이유는 증여계약 자체가 유효가 됐기 때문이에요. 근데 만약에 을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악의 또는 과실이 있다면 증여계약은 무효가 되는 거죠. 4번, 갑이 비진의로 X부동산을 을에게 증여한 경우, 을이 선의 무과실이다. 그럼 여기까지는 요 위의 지문 똑같은 얘기네요. 그러면 비진의 표시는 유효고 소유자는 을이 되는 거죠. 근데 그걸 산 병이 악이래요. 그러면 병은 누구한테 산 거냐면 소유자 을에게 산 거예요. 그러면 병은 권리자에게 샀기 때문에 선의 악의를 묻지 않고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해야죠. 4번이 틀렸고요. 자, 5번. 갑을 사이 증여계약이 비진의로 무효다. 그럼 이제 바꿔서 얘기하면 을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게 무효라 하더라도 선의의 병에게는 대항할 수 없는 거죠. 등기말소를 구할 수 없다. 정답은 4번이고요. 자, 45번.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릅니다. 중요 부분의 착오로 인하여 소취하에 합의를 한 경우 착오 취소할 수 있다. 이거 이제 최근 판례로 좀 주의하실 건데 뭐랑 좀 조심하시라고 했냐면 아무리 착오가 있어도 이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은 공법행위나 소송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했죠. 그러면 착오로 만약에 소를 취하했다라고 써 있으면 소취하는 소송행위니까 이건 착오나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어요. 그런데 소취하가 아니라 소취하 합의 사건이에요. 소취하 합의라는 건 소송행위가 아니라 개인끼리 합의한 거니까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겠죠. 착오 취소할 수 있다라는 거고, 니은. 중요 부분의 착오를 일으켜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하자담보 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자, 니은은 뭘 말하는 거야? 중요한 판례였죠. 하자담보 책임이 성립하는 범위에서 착오 취소가 배제되는지를 묻는데 착오 취소랑 별개의 문제다. 하자담보 책임이 성립해도 중요 부분 착오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디귿. 착오가 있었으나 경제적으로 불이익이 없대요. 그럼 경제적 불이익이 없으면 이건 중요 부분 착오가 아니죠. 취소 못한다라고 했고요. 착오에 중과실이 있었어요. 그럼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할 수 없지만 중요한 말은 상대방이 뭘 했대? 이용이란 말 나오면 무조건 취소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러면 기역, 니은, 리을 답은 5번이 되겠고요. 46번 대리에서 틀린 것입니다. 자, 1번 쌍방대리 효력을 주장하는 자가 본인의 허락이 있었음을 증명해야 한다. 자, 1번은 최신 판례니까 좀 유의하시라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금지되죠. 요 3번 보시면 원칙적으로 대리는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 하거나 자기계약, 동일한 법률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자기계약 쌍방대리를 금지합니다. 근데 본인의 허락이 있거나 또는 채무의 이행은 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럼 본인의 허락이 있었는지 없었는지가 다툼이 생기면 누가 증명하는 거냐면 허락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사람, 유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허락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라는 게 최근의 판례였고요. 자, 2번 대리인이 체결한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가 된 경우 그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는 본인과 상대방이 부담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시험이 틀리게 내면 원상회복은 대리인과 상대방 간에 발생한다. 이러면 틀리는 거예요. 모든 효과는 본인에게 가기 때문에 원상회복도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과 상대방이 한다라고 했어요. 4번 임의대리는 본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이거 틀렸죠? 임의대리는 원칙적으로 복대리인 선임할 수 없죠. 근데 언제 할 수 있다고 했냐면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또는 부득이한 사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돼요. 승낙이 있거나 승낙이 없어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선임할 수 있는데 한해서라고 써 있으니까 틀렸고요. 자, 복대리인도 당연히 본인의 대리인입니다. 따라서 본인이나 제3자에 대해서는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라고 했죠. 정답은 4번. 자, 47번입니다. 협의의 무권대리에서 옳은 거야.
1번 무권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한 악의의 상대방. 우리가 이제 무권대리에서 상대방이 선이다 악이다라고 써 있으면 물어볼 말은 둘 중에 하나, 최고 철회죠. 그러면 최고는 선악불문, 철회는 선이자만. 그럼 악의를 물어봤는데 최고 나왔네요. 그럼 최고 할 수 있죠. 만약에 이제 철회라고 써 있으면 안 되겠지. 철회는 선이자만 하는 거고 최고는 선악불문이었고요. 2번 무권대리인이 체결한 계약을 본인이 추인할 경우 그 추인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대해서만 틀렸네요. 추인의 상대방은 누구야? 무권대리인, 상대방, 승계인 누구에게든지 할 수 있는 거고요. 3번 본인이 무권대리 행위의 일부를 추인하거나 변경을 가한 추인을 하면 원칙은 무효죠. 물론 이제 상대방의 동의가 있으면 유효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리하면 일부 추인이나 변경을 가한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한 무효가 된다라고 했고요. 4번 본인이 무권대리 행위를 추인하면 별도 약정이 없는 한 계약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지만 제3자를 해하지 못한다. 그렇죠? 여기서 중요한 건 무권대리에서 본인의 추인은 소급효가 있다는 점 잘 기억하셔야죠. 5번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 자, 135조 책임은 무과실 책임입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자, 48번 원칙적으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자. 간단한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 취소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취소권자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40조의 취소권자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죠. 재착사, 제한능력,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한 자, 그리고 이들의 대리인과 승계인만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조심하실 점은 임의대리인이죠. 계약 체결의 대리권이 있다고 해서 임의대리인이 체결된 계약을 해지하거나 취소할 권한은 없고요. 임의대리인이 취소하려면 별도 수권이 따로 있어야 한다라고 했어요. 49번 소급효가 인정되는 것을 고릅니다. 자, 공유물의 분할은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없죠. 물론 예외적으로 상속재산 분할은 소급효가 있을 수 있지만 공유물 분할하면 분할한 때부터 단독 소유가 되는 거고요. 자, 취소는 소급효가 있고요. 기한도래는 절대로 소급효가 있을 수 없고요. 무효임을 알고 한 무효행위 추인. 139조의 무효행위 추인은 추인한 때부터 새로운 행위로 인정되는 거지 소급해서 유효가 될 수 없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랬어요. 그러면 순위는 소급되죠. 순위는 보존되지만 물권 변동의 효력은 소급할 수 없고요. 본등기 시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2번만 소급효가 있는 것이고. 자, 50번 조건부 행위에서 옳은 것을 고릅니다. 기억. 조건은 법률행위 성립에 바로 틀렸죠. 조건에서는 성립이란 말 써 있으면 무조건 틀린다 그랬어요. 조건은 성립의 문제가 아니라 효력의 문제다라고 했고요. 니은 조건은 반드시 외부에 표시되어야 합니다. 외부에 표시되지 않으면 그건 동기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했고요. 디귿 정지조건부 채권 양도에 있어서 정지조건이 성취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 이거 누가 입증하는 거예요? 다투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권리를 취득하려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성취는 권리를 취득하려는 자가 하는 거죠. 효력을 저지하려는 자가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정지조건이 있는지 없는지 조건의 존재 여부와 관련해서는 효과 발생을 다투는 사람이 정지조건이 있다는 걸 증명하는 거고 권리를 취득하려는 사람은 그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증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리을에 보시면 정지조건부 행위에 해당한다는 건 누가 증명하냐면 다투려는 사람이 증명하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얘가 이제 이거 조건이 있는 거야 라고 증명하면 권리를 취득하려는 사람은 그 조건을 성취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되는 거죠. 니은과 리을이 옳은 지문이 되겠고요. 자, 51번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없는 것은 쉬운 문제죠. 정답은 지역권. 그러니까 지상권이나 전세권 요 권리의 저당 가능한데 지역권은 법률로서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권의 저당권을 설정하면 물권 법정주의 위반이고요. 무효입니다.
자, 그 다음에 52번 물권적 청구에서 옳은 거예요. 물권적 청구권 행사에는 방해자의 고의과실 필요 없죠. 자, 물권적 청구는 내 물권이 침해됐으면 행사하는 거지 침해자의 고의나 과실이 있을 필요는 없는 거고요. 부동산 계약이 합의 해제되면 매수인에게 이전되었던 소유권은 당연히 매도인에게 복귀한다. 등기 없이 복귀하는 거죠. 따라서 합의 해제에 따른 매도인의 원상 회복 청구, 즉 소유권에 기한 등기 말소 청구죠. 소멸시효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소유권이 당연히 복귀하기 때문에 매도인은 이미 소유권을 가지고 등기 말소를 구하는 거고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자, 3번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에 대해서는 언제나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언제나는 아니죠. 불법행위 손해배상까지 청구하려면 침해자의 고의과실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물권적 청구랑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는 함께 행사될 수는 있지만 언제나는 아니죠. 함께 행사하려면 침해자의 고의과실이 있어야 한다. 자, 4번 물권적 청구권에 기해 방해 제거 비용 나왔네요. 물권적 청구에 비용 청구가 포함되는 건 아니죠. 비용 청구할 수 없다. 4번은 옳은 질문. 물권적 청구는 행위 청구죠. 반환, 제거, 예방의 행위를 청구하는 거지 비용 청구가 물권적 청구에 포함되는 건 아니다라고 했고, 자, 5번 부동산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 수익하는 경우에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죠. 그러니까 원래 매매를 원인으로 한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이니까 소멸시효에 걸리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으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고요. 그리고 사용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처분했다. 처분해서 점유를 넘겨준 경우죠. 이건 점유보다 더 큰 권리 행사의 일환으로서 역시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라는 게 판례였어요. 5번도 중요한 판례였고 53번입니다. 을은 갑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아직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로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갑이 을이랑 매매 계약을 했는데 이 을이 목적물을 인도받았으나 등기는 넘겨받지 못했다. 을은 우리 뭐라고 불렀어요? 미등기 매수인, 미등기 양수인이죠. 얘는 아직 소유자는 아니지만 돈 내고 샀으니까 점유할 정당한 권리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럼 을은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을 취득하느냐? 우리나라에는 미등기 양수인에게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 같은 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관습상 물권이 아닌 건 꼭 기억하셔야죠. 미등기 양수인에게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 물권 없고요. 그리고 온천권, 공원 이용권, 통행권 이런 건 관습상 물권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자, 2번 갑은 을을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할 수 없죠.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는 점유할 정당한 권리 있는 자에게는 행사할 수 없고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할 수 없습니다. 4번 갑은 매매 목적물로부터 과실을 취득할 권리가 있다. 과실은 누가 취득하는 거야? 매수인. 그러니까 우리가 계약법상 매수인이 과실을 취득하는 경우는 둘 중에 하나면 돼요. 인도를 받았거나 대금을 완납했거나. 그럼 인도받은 매수인이 과실을 취득하는 거지 갑이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을의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 진행하지 않죠.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얘가 목적물을 점유하거나 이거를 팔았을 때도 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54번 등기의 추정력에서 틀린 건데요. 1번 전 소유자가 사망한 후에 그의 신청에 의하여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면 추정력은 원칙적으로 깨집니다. 사망한 자 신청에 의한 등기는 추정력이 깨지고요. 물론 이제 예외적인 경우도 있었어요. 어떤 경우에는 안 깨지냐면 사망한 자 신청이라 하더라도 사망 전에 등기 원인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면 그때는 깨지지 않는다라고 했죠. 근데 그런 특별한 말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깨지는 거고요. 이전 등기의 추정력은 권리 변동의 당사자 사이, 즉 전 소유자에게도 미치는 것이고요. 가등기는 추정력 같은 거 인정될 수 없다. 가등기는 실체법상 효력이 없기 때문에 추정력 없고요.
그리고 가등기만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어떤 사람이 무효인 중복 등기를 실행했다 하더라도 이를 말소시킬 권리가 없다라고 했어요. 자, 등기에는 대리권 존재 사실도 추정되고요. 5번, 소유권 이전 등기 명의자가 등기 원인 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고 해서 추정력이 깨지는 것은 아니다. 등기라는 것은 현재 진실한 권리 상태를 표상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이르게 된 과정이나 태양을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고 해서 추정력이 깨지지는 않는다라는 판례죠. 자, 55번. 55번은 이제 미등기 전매한 중간 생략 등기에 관한 문제죠. 갑에서 을, 을에서 병 이렇게 순차 매매가 됐어요. 옳은 것입니다. 자, 3자 합의가 있어요. 합의가 있으면 직접 청구할 수 있죠. 대위하여 청구해야 한다. 물론 대위해서 청구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대위해서 하여야 한다라고 있으면 틀렸죠. 직접 할 수 있고 대위할 수도 있고요. 2번, 3자 합의가 있는 경우에 그럼 이제 직접 받아올 수 있다면 을의 갑에 대한 등기 청구권이 소멸하느냐? 소멸하지는 않는다라고 했고요. 3번, 3자 합의가 있는 경우에 갑의 을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이 제한되느냐? 제한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3자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을이 갑에게 인상된 매매대금을 주지 않았는데 갑이 병에게 등기를 제공해야 되느냐? 거절할 수 있는 거죠. 아무리 합의가 있어도 갑의 입장에서는 대금을 못 받았다면 등기를 먼저 줄 필요는 없어요. 그 얘기가 바로 갑의 을에 대한 대금 채권이 제한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고요. 3자 합의가 없는 경우에 병은 등기를 이전받을 방법이 없다. 받아올 수 있죠. 다만 직접은 안 되고 을을 대위해서 갑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5번, 3자 합의가 없는 경우에 을이 갑에 대한 등기 청구권을 병에게 양도하고, 자, 채권 양도 방식을 쓰겠다는 거죠. 그 사실을 통지했다면 갑의 동의가 없을 때 등기를 직접 청구할 수 있느냐? 없죠. 매우 중요한 판례죠. 매매를 원인으로 한 등기 청구권은 통상의 채권 양도 법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등기 청구권을 양도하고 채무자에게 통지한 것만으로 양수인이 대항할 수 없고 반드시 최초 매도인 채무자인 갑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그럼 이거랑 비교했던 중요한 판례는 뭐 있었냐면 취득수요 완성을 원인으로 한 등기 청구권은 통상의 채권 양도 법리가 적용되죠. 그럼 그때는 통지만 하면 돼요. 동의는 필요 없지만 매매의 경우에는 동의가 있어야 한다. 구별하시고. 자, 56번 점유에 관해서 점유자가 스스로 입증할 필요가 없는 것을 열거한 거래요. 틀린 것은.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추정 안 되는 거, 입증해야 되는 거 찾으라는 거죠. 일단 점유하고 있으면 네 가지가 추정되죠. 자주, 소유사, 자주, 선의, 평원, 공연. 항상 뭐 조심하시라고 했냐면 뭐가 들어가면 안 돼. 무과실. 답은 4번이죠.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입증해야 되고요. 자주 점유, 선의, 평원, 공연 이 네 가지는 추정되고 3번은 점유 계속에 관한 추정 198조에 관한 규정이죠. 전후 양시의 점유를 한 개 인정이 되면 가운데는 계속된 것으로 추정한다는 규정이에요. 57번 점유자 회복자에서 틀린 것입니다. 1번 선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하더라도 부당이득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죠. 201조에서 선의 점유자에게 과실 취득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취득으로 인해서 설령 상대방이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부당이득 반환 책임은 없는 거고요. 과실수취권이 인정되는 선의 점유자란 과실수취권을 포함하는 권한이 있다고 오신한 점유자를 말하고 오신함에는 오신할 만한 정당한 근거는 있어야 된다. 과실 취득권을 포함하는 권한을 오신해야 되고요. 오신했다고 막무가내로 인정해 줄 수는 없는 거고 오신함에는 오신할 만한 정당한 근거는 있어야 합니다. 3번 점유자가 물건을 반환할 때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 상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그렇죠? 4번 점유자의 필요비 상환 청구권은 필요비를 지출한 즉시 틀렸죠?
이 비용상환 청구권은 점유자 회복자 관계에서는 언제 청구한다고 했냐면 3번에 나온 것처럼 물건을 반환할 때, 그러니까 회복자가 점유자에게 반환 청구를 했거나 또는 점유자가 회복자에게 반환했을 때 행사하는 거지 즉시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라고 했어요. 4번이 정답. 5번은 선의의 자주점유자니까 현존이익 배상.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배상이었죠. 답은 4번. 자, 58번. 상린관계에서 옳은 것입니다. 자, 수도 등의 시설권 나왔네요. 그럼 공사 시행할 때 수도 등이 통과하는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꼭 받아야 되느냐? 받지 않아도 상관없다라는 게 판례였고, 경계표나 담의 설치 비용은 면적에 비례하는 게 아니라 쌍방이 절반씩 부담하는 거고요. 면적에 비례하는 건 뭐야? 측량비용. 측량비용은 면적 비례. 3번 인접한 주거에 들어간대요. 일반 토지가 아니라 주거의 경우에는 반드시 승낙을 얻어야 되고요. 법원의 판결로서 대신할 수 없습니다. 3번은 정답. 토지랑 비교해 두시고, 토지는 승낙을 얻지 못하면 법원의 판결로 가름할 수 있지만 주거의 경우에는 반드시 승낙을 얻어야죠. 주의토지 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 통로 개설 비용은 원칙적으로 통행지 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토지 통행권자, 필요한 사람이 부담하는 거죠. 틀렸고, 자, 5번. 무상의 주의토지 통행권은 직접 분할자 또는 일부 양도 당사자 사이뿐 아니라 특정 승계인에게도 있는. 틀렸죠. 원래 주의토지 통행권은 유상이죠. 보상을 해야 되는데 어떤 말이 나오면 무상으로 바뀐다고 했냐면 분할이나 일부 양도란 말이 나오면 무상으로 바뀌는데, 이 무상의 통행권은 분할이나 일부 양도의 당사자 사이에서만 인정되는 거지 양수인, 특정 승계인에게는 적용될 수 없습니다. 답은 3번. 59번. 갑이 소유하는 X토지에 대해 을이 2000년부터 현재까지 취득시효를 완성했어요. 등기는 아직 받지 않았고 틀린 것을 고릅니다. 기억. 갑은 을에게 소유물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여 토지를 인도받을 수 있느냐? 안 되죠. 아직 을은 소유자가 아니고 소유권은 갑에게 있지만 20년의 점유 취득시효를 완성하면 점유할 정당한 권리가 생긴다고 했죠. 따라서 갑은 을에게 소유물 반환 청구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라고 했고요. 자, 니은 갑이 23년경에 병에게 토지를 매도하고 등기를 넘겼다. 그러면 23년이면 완성 후에 넘어간 거죠. 그러면 을은 병에게 등기 달라고 할 수 없고요. 자, 디귿. 갑이 23년경에 병에게 토지를 매도한 경우 을은 갑에게 선악을 불문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자, 손해배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이 갑이 이 완성 사실을 알고 팔았을 때 손해배상이기 때문에 선악을 불문하고 손해배상하고 하면 틀리는 거죠. 그러면 틀린 것은 모두 답니다. 자, 그 다음에 60번 공유에서 옳은 거예요.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1번은 법조문 그대로죠. 공유 지분이 아니라 공유물을 처분 변경할 때는 전원 동의가 있어야 되고요. 자, 공유자 과반수 동의가 있어야 공유물을 분할할 수 있다. 그런 거 아니고 공유물 분할 청구는 공유자라면 누구든지 행사할 수 있는 거지 과반수 동의가 있어야 될 필요는 없고요. 3번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공유자의 과반수 동의, 공유자 과반수가 아니라 공유 지분이죠. 공유자 지분 과반수지 인원은 중요하지 않고요. 공유 지분은 어디에 미친다고 했냐면 목적물 전부에, 특정 부분이 아니라 합유도 마찬가지죠. 합유 지분도 전부에 미치는 거고. 자, 5번 공유자 1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하면 그 지분은 각 공유자에게 균등하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각 지분 비율로 귀속이 되죠. 답은 1번이고요. 자, 61번 지상권자에게 인정되지 않는 권리예요. 답은 간단하죠. 필요비. 지상권이나 전세권과 같은 배타적 용익물권자들은 수선 유지를 스스로 하는 거야. 따라서 소유자에게
필요비 청구할 수는 없고요. 뭐 나머지는 다 가능하고. 자, 62번. 지역권에서 옳은 것입니다. 지역권은 독립된 권리로서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다. 자, 지역권은 요역지와 운명을 함께한다. 부종성이 있죠. 그래서 절대로 지역권만의 분리양도는 있을 수 없고요. 자, 요역지는 일부여서는 안 되죠. 승역지는 일부라도 상관없고. 그리고 지역권은 뭐가 인정이 안 돼요? 반환 청구 안 됩니다. 지역권은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지역권, 저당권은 반환 청구가 안 되고, 공유자 한 사람이 지역권을 취득하면 나머지도 다른 공유자도 다 취득이죠. 효력이 없다라고 써 있으니까 틀렸고,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시효 취득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불계속 비표현 지역권은 시효 취득할 수 없죠. 정답은 5번. 자, 63번입니다. 전세권에서 옳은 것인데요. 1번. 토지 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 바로 틀렸죠. 법정갱신은 토지 전세권에서는 나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건물 전세권에만 인정되는 게 두 개. 법정갱신하고 최단기간 1년. 최단기간 1년이랑 법정갱신은 건물 전세권에만 나오고요. 니은 전세권 설정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통상관리에 속한 수선을 해야 한다. 수선 유지는 누가 하는 거예요? 전세권 설정자가 아니라 전세권자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좀 전에 뭘 청구할 수 없다 그랬어요. 지상권자나 전세권자는 필요비 청구를 못한다라고 했던 거고, 전세권 설정 등기가 존속기간 시작 전에 맞춰졌다. 그 등기도 뭐다? 유효한 것으로 추정하죠. 전세권은 용익적 성질뿐 아니라 담보적 기능이 있기 때문에 약정된 존속기간 전에 미리 마친 전세권 등기도 유효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자, 일부 전세권 매우 중요하죠. 건물 일부의 전세권이 설정되면 목적물 전부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을 수는 있지만 전부의 경매를 할 수는 없는 거죠. 옳은 질문, 디귿과 리을이 옳은 질문, 답은 4번이 되겠고요. 64번, 유치권이 성립하는 경우 전세권이 소멸한 후에 합의 없이 목적물을 증축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유치권이 성립할 수 없다. 그러니까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적법점유 중에 들어가야 돼요. 임대차가 해지된 이후에 또는 전세권이 소멸된 후에 동의 없이 자기가 마음대로 돈을 썼다면 그건 적법점유 중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치권 인정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2번은 공사대금 나왔네요.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하고 수급인이 공사대금 썼다면 그거 받아야죠. 유치권. 자, 3번은 권리금 안 되고요. 4번 보증금 안 되고 부속물 매수에 따른 매매대금 안 되고. 자, 우리가 유치권 안 되는 건 꼭 기억하셔야죠. 보증금, 권리금, 매매대금, 그리고 지상물 매수, 부속물 매수,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이런 것들은 유치권 될 수 없다. 자, 65번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법이,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 효력은 설정 후에 부합된 증축 부분에 미치는 거죠. 중요한 말은 부합이 중요한 거고요. 설정 전이냐 후냐 이건 따지지 않습니다. 일단 부합되면 미치는 거고, 전유 부분에 저당권 나왔네요. 그럼 어디에도 미치는 거야? 대지사용권 찾아야죠. 대지사용권에 미치지 않는다. 틀렸고. 3번 저당권의 효력을 저당 부동산 종물에 미치지 않도록 한 약정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저당권의 효력이 부합물 종물에 미친다는 358조 규정은 강행 규정이 아니라 임의 규정이니까 배제 특약할 수 있고요. 배제 특약을 등기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도 있습니다. 토지를 저당권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 토지 위에 건물에 미치냐? 건물에 미칠 수 없죠. 토지와 건물은 완전히 별개의 물건이고요.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에는 미치는 거죠. 주된 권리에 설정되면 종된 권리에 미친다. 종물에 미친다는 것이 유추 적용되어서, 그래서 남의 건물에, 남의 토지 위에 있는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됐다면 건물을 쓰려면 토지도 써야죠. 그럼 지상권이나 토지 임차권에 미친다.
자, 66번. 계약의 성립에서 틀린 것입니다. 청약은 이건 기본적이지만 중요하죠. 반드시 구체적, 확정적이어야 한다라고 했고, 이게 구체적, 확정적이 아니면 청약이 아니라 뭐야? 유인이죠, 유인. 그 다음에 2번. 일정한 사실행위도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어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다. 이걸 우리가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의 성립이다라고 불렀고요. 청약에 대해서 조건을 붙여 승낙했다면 기존 청약, 매도인의 청약은 실효되고 새로운 청약을 한 것으로 본다라고 했고요. 근로자가 명예퇴직을 신청하였다면 이는 근로계약 합의해지의 청약이 되고요. 그 후에는 근로자가 임의로 이러한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자, 우리 판례가 독특하게 근로계약의 합의해지의 청약은 도달한 후에도 사용자의 승낙이 있기 전까지는 철회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물론 사용자의 승낙이 있어서 퇴직의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그때는 철회 못하지만 승낙이 있기 전까지는 철회 가능하다라고 했고요. 자, 5번 승낙의 기간을 정했대요. 그럼 당연히 언제까지 승낙 받아야 돼? 기간까지. 통지가 기간 후에 도달하면 청약은 실효되고 계약은 성립될 수 없는 것이죠. 자, 67번. 동시행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에요. 자, 토지임차인의 건물 매수, 지상물 매수 청구죠. 유치권은 안 되지만 매매계약이 성립하니까 동시행관계가 인정되는 거고요. 자, 니은 권리금 회수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읽어볼 필요도 없다 그랬죠. 동시행관계 안 되고 인정되지 않는 거 찾는 거니까 니은 하고요. 자, 협력 의무 이행 대금 지급과 허가 신청의 협력은 동시행관계가 아니다. 뭐부터 해야 돼요? 협력 의무를 먼저 이행해야 한다.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 명령 등기 말소 이건 뭐부터 해야 돼요? 보증금을 먼저 반환해야죠. 동시행관계 있지 않다. 동시행관계 아닌 건 기억 빼고 나머지는 모두 다 동시행이 아니다. 이것 외에도 우리가 핵심어들 가지고 판례들 본 거 있죠? 그건 다시 한번 꼭 확인들 해 두셔야 되고요. 68번. 갑은 자기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고 중도금까지 수령했는데 토지가 재결 수용되어 소유권을 못 넘겨줬다. 자, 이건 이제 일단 후발적 불능으로서 채무자의 잘못이 없죠. 재결 수용이니까. 그럼 이건 채무 불이행의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예요? 위험 부담의 문제다. 갑의 소유권 이전이 불능으로 확정되면 계약은 그때부터 무효다. 틀렸고요. 후발적 불능은 계약은 유효하다. 니은 갑과 을이 특약으로 을이 대가 위험을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 민법 537조에서는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이건 강행 규정이 아니라 임의 규정이니까 특약으로 달리 정하는 거 상관없고요. 그러면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하는 거니까 갑은 을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 없어요. 근데 을이요 지금 뭘 청구한대요? 수용 보상금 청구권을 나에게 넘겨라. 이걸 우리 뭐라고 불렀어요? 대상 청구죠. 대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요. 그럼 대상 청구권을 행사했다면 을도 갑에게 매매 대금을 지급해 줘야 한다라고 했어요. 디귿 옳은 지문 리을. 갑이 수용 보상금 청구권을 취득한 경우 을이 매매 대금 전부를 지급하게 되면 그 수용 보상금 청구권 자체가 을에게 귀속되느냐? 그런 건 아니죠. 대상 청구라는 것은 그 청구권을 넘겨라 아니면 돈 받은 걸 넘겨라라고 요구하는 거지 자기가 수령권자임을 주장할 수 없어요. 이 보상금 청구권이 매수인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옳은 지문은 틀린 거네요. 그럼 기억, 니은, 리을 답은 4번이 되겠고요. 69번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옳은 것은 요약자와 제3자 관계는 보상관계가 아니라 대가관계죠. 요약자와 낙약자의 관계가 보상관계가 되고요. 낙약자는 요약자와의 계약에서 발생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갑을관계,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에서 생긴 거 가지고는 전부 다 대항할 수 있고요. 요약자와 수익자의 문제를 가지고는 대항할 수 없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요약자와 낙약자의 계약이지
요약자와 수익자의 내부 관계는 이 계약에 영향을 미칠 수 없고요. 자, 제3자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해제나 취소할 수 없죠. 옳은 질문 4번. 제3자의 수익의 의사표시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 요건이 아니고 제3자의 권리의 발생 요건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면 권리가 확정되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당사자는 합의로서 권리를 변경 소멸시킬 수 없죠. 그 얘기 나와 있네요. 제3자의 권리가 발생했대. 그러니까 얘가 수익의 의사표시한 거죠. 그럼 당사자는 합의로서 변경 소멸시킬 수 없습니다. 물론 이제 예외적으로 미리 유보해 두었거나 또는 수익자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고요. 70번 해제에서 틀린 것입니다. 해제 효과로 원상회복을 하는 경우에 선의점유자라도 과실 취득할 수 없다. 그렇죠. 선악불문, 현존이익 여부 불문하고 전부 다 원상회복하는 거야. 선의자라도 과실 취득 못하고 따라서 매도인도 받은 대금에 이자 가산해야 된다라고 했던 거고요. 자, 이행 불능은 다 필요 없죠. 이행 제공 없이 해제할 수 있고요.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는 해제할 수 없죠. 당사자 아니라고 했고. 4번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원상회복을 할 때 금전 받은 사람도 뭘 붙여라. 받은 날로부터 이자 가산해야 돼요. 그게 이제 1번과 4번이 한 짝이죠. 그래야 공평하니까. 자, 5번 채권을 양수한 사람은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제에서는 통정호의 표시랑 달랐잖아요. 해제는 보호되는 제3자가 훨씬 더 엄격해. 완전한 권리를 취득해야 되기 때문에 채권이란 말 써 있으면 무조건 보호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보호되려면 등기했거나 또는 대항력 있는 임차권을 취득한 경우에 보호된다라고 했고 71번 자 계약금 문제죠. 옳은 것입니다. 을은 특약이 없는 한 이행기 전에는 중도금을 지급할 수 없다. 틀렸죠? 자, 우리 판례가 이행의 착수는 이행기 전에도 할 수 있다. 그럼 약정된 날짜가 있어도 먼저 중도금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을이 중도금을 지급했다. 이행에 착수한 거죠. 그럼 더 이상 계약금 해제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을이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했다. 계약금 해제죠. 그러면 이건 손해가 발생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이 계약금 해제는 채무불행에 의한 법정해제가 아니라 당사자가 그렇게 해제하기로 약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이란 말이 나올 수 없는 거고요. 자, 리을 을의 채무불행을 이유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특약이 없어도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갑에게 귀속된다. 계약금은 특약이 없으면 해약금으로는 추정이 되지만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것으로는 추정되지 않죠. 특약이 있어야만 됩니다. 틀렸고 답은 니은과 디귿. 72번 매매계약에서 틀린 것입니다. 자, 전세권, 지상권 이런 재산권도 매매 대상이 될 수 있죠. 물건에 한정하는 건 아니죠. 매매라는 건 매도인이 재산권 이전을 약정하고 매수인은 대금 지급을 약정하는 거야. 물건이 아니라 재산권이 매매 목적물이고 자, 이건 뭐 2번은 당연한 거죠. 동시행 관계니까 서로에게 동일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3번 매매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한다. 그러면 어디서 대금 지급해야 돼요? 계약 성립 시의 장소가 아니라 인도 장소에서 지급해야 되고 계약에 관한 비용은 쌍방이 균분 부담하고요. 대금이 완납되진 않았는데 매수인이 인도받았대. 그럼 누가 취득하는 거예요? 매수인이 취득한다. 그래서 앞에서도 얘기했었죠. 매수인이 과실을 취득하는 건 둘 중에 하나. 인도받았거나 대금을 완납했거나. 3번이 틀렸고요. 자, 73번. 다음의 경우에 인정되는 담보 책임 중 1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 거. 그러니까 권리하자는 다 1년인데 권리하자 중에서 제척기간 제한 없는 게 2개 있었죠. 전부타인과 저당권 행사. 권리를 전혀 취득할 수 없거나 권리를 모두 잃어버린 경우에는 행사기간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그랬죠. 1번 뭐 바로 답이네요. 전부타인. 정답은 1번. 얘는 기간에 대한 별도 제한이 없고요.
나머지들은 뭐 다 권리하자로 1년 들어가고 답은 1번이고요. 74번. 임차인의 비용 상환 청구와 부속물 매수에 관한 내용 중 옳은 겁니다. 임차인이 필요비와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차가 종료한 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종료한 때 청구하는 건 유익비고요. 필요비는 언제 청구해? 얘는 즉시. 그 다음에 2번 필요비 및 유익비의 상환 청구는 임대인이 목적 반환받은 날로부터 1년이 아니라 6개월이죠. 6개월. 3번 임차인의 비용 상환 청구권과 부속물 매수에 관한 규정은 강행 규정이다. 틀렸죠? 비용은 강행 규정이 아니라 임의 규정입니다. 4번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임차인이 임대의 동의를 얻었거나 또는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경우에 국한되지만 비용 상환 청구권은 그런 제한이 없습니다. 4번은 옳은 지문. 자, 5번 설치한 물건이 건물의 구성 부분이에요. 그럼 건물의 일부 부합됐다는 거죠. 그러면 부속물 매수의 대상이 아니라 유익비 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답은 4번이고요. 자, 75번. 토지 임대차에서 옳은 건데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부속물 매수. 자, 조심하셔야죠. 토지 임대차인데 부속물 매수란 말 쓰면 안 되죠. 그러니까 토지 임대차는 계약 갱신 청구에 이은 지상물 매수, 건물 매수로 가는 거고 부속물 매수 청구는 건물을 빌렸을 때만 나오는 얘기예요. 자, 니은 임대차 기간 정함이 없는 경우에 임대인이 해지 통고를 하면 임차인은 갱신 청구하지 않고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자, 니은 조심하셔야죠. 원래 바로 매수 청구를 할 수는 없고요. 갱신 청구를 먼저 하고 거절당하면 매수 청구로 가는 거죠. 근데 기간 정함이 없는 임대차에서 임대인이 먼저 해지 통고했다면 해지 통고한 사람에게 갱신 청구할 필요는 없고 바로 매수 청구할 수 있다는 게 판례고요. 임차인이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건물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그럼 뭐 물어볼 말은 뻔하죠. 근저당 달린 건물은 매수 청구 못하는지를 묻는 거죠. 할 수 있다. 근저당 달렸다고 못 파는 거 아니니까 얼마든지 매수 청구할 수 있고요. 옳은 지문은 니은 하나고. 자, 76번. 기역 니은에 들어갈 말, 뭐 아주 기초적 개념이죠. 주택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면 그 다음 날부터 뭐가 생겨요? 대항력. 답은 3번. 그러니까 조심하실 점은 인도와 주민등록이니까 이건 대항 요건이지 우선 변제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선 변제권이 생기려면 이것 이외에 확정일자까지 있어야 되는 거죠. 77번. 주임법과 상임법이 공통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틀린 것인데요. 답은 뭐 5번이죠. 나머지는 다 공통적이고 권리금은 어디에만 있는 거예요? 상가에만 있는 거고 그럼 주택에만 있는 건 뭐가 있었냐면 주택에만 있고 상가에는 없는 거 사실혼 배우자의 임차권 승계 사실혼 배우자의 임차권 승계는 주택에만 있는 거죠. 78번 집합건물법에서 옳은 겁니다. 각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 부분 면적 비율에 따르는 거죠. 1번은 옳은 지문, 2번. 자, 공용 부분은 어떻게 써요? 지분 비율이 아니라 용도에 따라 쓴다. 2번은 중요하죠. 용도에 따라 쓰고. 3번. 전유 부분이 될 건물 부분은 규약에 의하더라도 공용 부분으로 할 수 없다. 할 수 있죠. 이걸 뭐라고 불러요? 규약상의 공용 부분이다라고 불렀고요. 4번. 서면 결의 방법에 의한 재건축 결의 인정되죠. 그러니까 전부 다 결의할 때는 꼭 집회를 열어서 소집을 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서면 결의도 할 수 있고요. 5번. 공용 부분은 절대로 시효 취득할 수 없는 거죠. 답은 1번이고 79번. 갑은 을에게 1억 원을 빌려주고 담보하기 위해서 가등기를 했어요. 담보 가등기죠. 근데 변제기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대. 틀린 것은 1번. 갑의 가등기는 담보 가등기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가등기는 두 종류가 있잖아요. 매매 계약을 하고 등기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가 있고 두 번째는 돈 빌려주고 하는 가등기, 담보 가등기가 있죠. 자, 2번.
을의 채무 변제 의무와 갑의 가등기 말소는 동시행관계에 있지 않다. 당연히 뭐부터 해야 돼요? 변제를 먼저 해야죠. 변제와 담보권 말소는 동시행이 아니다라고 했고, 3번 갑은 경매를 할 수도 있고요. 권리 취득에 한 실행을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공적 실행으로서의 경매가 가능하고 사적 실행은 귀속 청산, 즉 권리 취득에 한 실행을 하는 거지 사적 청산으로 처분 청산은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공적 실행으로의 경매, 사적 실행으로는 귀속 청산만 가능하다. 갑과 을이 청산을 거치지 않기로 특약했다. 당연히 무효죠. 청산해야 되고. 5번 다른 채권자의 강제 경매. 자, 우리 가담법에서 제일 반가운 단어 경매입니다. 경매가 실행되면 담보가등기는 저당권이 되어서 어떻게 된다? 무조건 소멸이에요. 무조건 소멸. 따라서 병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했다. 경락이 일어난 후에도 본등기할 수 있느냐? 절대 안 되죠. 답은 5번. 자, 그 다음에 80번 볼게요. (26년) 갑은 병의 토지를 매수한 뒤 친구 을과 사이에 명의신탁을 맺었고, 그러니까 지금 신탁자가 매매를 했으니 요건 유형이 뭐예요? 3자 간 등기 명의신탁. 그러니까 갑과 을이 명의신탁을 했고 갑병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등기가 병에서 을에게 바로 이렇게 넘어간 거죠. 갑을 사이에 명의신탁이 있었고, 요게 이제 3자 간 명의신탁입니다. 그러면 명의신탁 무효고 등기도 무효죠. 그럼 누가 소유자예요? 병. 그럼 갑은 등기를 실명하려면 병을 대위에서 말소하고 받아오면 되지, 얘는 소유자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무슨 소유권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는 없는 거고요. 1번 을은 수탁자죠. 대외적 소유 틀렸고, 명의신탁에서 대내외적 소유권을 구별하는 건 명의신탁이 유효할 때만 쓸 수 있는 말이고요. 무효면 이 등기도 무효지 이 명의신탁 수탁자가 대외적 소유자가 될 수 없다. 병은 을에게, 소유자는 병이죠. 이게 무효니까 소유자는 병이지 갑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럼 병은 을에게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죠. 소유권에 기한 등기 말소나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 구할 수 있고요. 갑은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무효인 명의신탁에서 해지를 한다 이런 말 써 있으면 무조건 안 돼요.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다. 이건 소유자가 하는 거고 갑은 소유권을 취득한 적이 없죠. 갑이 을에게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등기 달라고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어요. 현재 시점에서 명의신탁은 어떤 유형이든지 간에 현재 시점에서는 부당이득으로 등기 달라고 할 수는 없어요. 어떤 유형이든지 간에. 자, 5번 갑과 을 간의 명의신탁을 알고 있는 정. 자, 우리 이제 수업할 때 뭐라 그랬어요? 반가운 친구 정. 얘는 무조건 부동산 실명법에서는 무조건 선악불문 취득이에요. 그래서 을로부터 등기 마쳤어요. 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을 취득한다. 그러니까 적극가담이란 말만 없으면 선악불문하고 당연히 취득하는 거죠. 답은 5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략하게 1회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좀 집중적으로 틀린 부분이 있거나 이러면 그 부분의 이론 강의를 다시 한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